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 한국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협심증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협심증의 치료. 시술이 중요할까? 약물 치료가 중요할까? 약을 끊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어 "저는 협심증인데 왜 저는 시술을 안 해 주시나요? 스텐트 시술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을 인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냐. 약 끊고 싶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 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 먼저 이제 협심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협심증이 뭐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혈관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나 아니면 혈전증 아니면 혈관이 수축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상동맥이 협착이 일어나서 이제 좁아지는 거죠. 심장에 있는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혈류 공급이 감소하죠.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흉통이 발생하는 질환을 바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협심증이 있는 환자들 혈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좁아진 혈관을 다 치료를 해서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다 혈관을 넓혀 줘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모든 협심증 환자들에서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들에게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시술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부 환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될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두 종류 협심증 환자들 중에는 이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안정 협심증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안정형 협심증 환자분들 중에서 약물 치료에도 흉통이 이제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위치에 아주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불안정 협심증도 나왔고 안정형 협심증도 나왔죠.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협심증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심증에는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이것은 이제 혈관의 어떤 상당한 협착에 진행한 협착이 있어서 혈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흉통이 오는 단계, 그 단계를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요 혈관의 단면인데 한 50% 정도 이렇게 이상 협착이 되면 이런 이 흉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 동맥경화가 점점 더 심해져서 동맥경화 반이 이렇게 파열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혈관이 아주 급격하게 좁아지는 그래서 거의 혈관이 막힐랑 말랑 하는 막히기 직전 단계를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언제든지 심근경색으로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기 때문에 심경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협착성 협심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비협착이라고 하면 협착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협착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이렇게 여기 혈관 단면 보시면 아예 혈관이 거의 괜찮거나 아주 미미한 협착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50% 미만, 한 20-30% 협착이 의미 있는 협착이 별로 없는데 협심증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제 비협착성 협심증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이 비협착성 협심증에는 변이형 협심증이 있고 그리고 미세형 혈관 협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에 병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좁아지지 않고 괜찮은데 수축이 되는 겁니다. 혈관이 경련이 와서 혈관이 고무관 같은 이제 탄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축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축이 돼서
수축이 되면 혈관에 이게 병이 있어서 이렇게 좁아진 거나 다름없죠.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통증이 오는 경우를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미세혈관, 아주 작은 혈관을 의미합니다. 큰 혈관에는 병이 별로 없습니다. 큰 혈관은 병이 별로 없고 또 큰 혈관이 수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혈관 조영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혈관 말고 아주 작은 미세혈관 단계에서 그 작은 혈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협심증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미세혈관에서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허혈이 생겨서 흉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제일 밑에 있는 이 비협착성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CT나 이렇게 혈관 조영술을 검사했는데 혈관은 괜찮아요. 그렇게 병이 심하지 않은데 나는 증상은 심하고. 그래서 실제로 협심증이 있는데 협심증이 없다라고 이제 오진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협심증이 아닌데도 사실 잘못 진단이 돼서 협심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협심증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안정형 협심증도 있고 불안정형 협심증도 있고 또 비협착성 협착이 없는 협심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질환군들이 있기 때문에 협심증 진단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좀 더 이 협심증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시술을 받나요? 불안정 협심증 이제 가시죠. 혈관이 거의 막힐랑 말랑하는 단계. 그리고 안정형 협심증 환자 중에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흉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돼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시술은 어떻게 하게 되냐? 보통 이제 이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이 풍선 확장술을 보통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풍선을 집어넣어요. 와이어를 먼저 철사줄 같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철사줄을 집어넣고 그 철사줄을 따라서 이 풍선을 딱 집어넣어서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이게 부풀리면 풍선이 부풀려지면서 혈관이 이렇게 모양이 이 동맥경화가 옆으로 혈관 벽 쪽으로 눌리게 되죠. 이걸 혈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선을 다시 이제 공기를 빼게 되면 혈관 모양은 이렇게 바뀐 채로 남게 되고 풍선은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풍선을 뭐 이게 혈관에 넣어 놓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풍선을 뭐 넣고 이런 게 아니고 풍선으로 부풀려 놓고 혈관 모양을 이렇게 성형시켜서 혈관을 좀 뚫어 놓고 빼는 거죠. 예전에는 이 풍선 성형술만 했었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근데 요것만으로는 이 충분한 결과를 이제 얻지 못해서 스텐트 시술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스텐트 시술을 이제 보통 풍선으로 먼저 성형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스텐트를 갖다 놓습니다. 스텐트를 운반하는 것도 비슷하게 운반을 해요. 와이어를 먼저 넣어 놓고 그 철사줄 와이어를 따라서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는데 스텐트만 들어가면 스텐트를 혈관벽에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스텐트를 어떻게 넣냐면 풍선에다가 스텐트를 입힙니다. 입혀서 풍선이 스텐트를 업은 풍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보시는 그림에 이게 스텐트를 업은 풍선이에요. 그래서 풍선으로 확 부풀리면 이 스텐트가 확장이 되면서 혈관벽에 붙게 되고 그 스텐트를 운반한 풍선은 다시 공기를 빼서 빼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풍선 성형술, 스텐트 삽입 시술을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 협심증의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81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꽤 고령이신데 뭐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활동 시에 좀 뻐근한 양상, 흉통이 조금씩 있으셨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했습니다. 2주 전부터 흉통이 악화되고 그전에는 활동할 때만 흉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흉통이 온다. 10분 이상 1-20분 이제 뻐근하고 조이고 이런 흉통을 호소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불안정 협심증 증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악화되고 안정 시에도 흉통이 계속 발생하는.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이제 바로 해야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혈관을
찍어 보니까 조금 이제 두 그림이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요 부분 보시면 거의 혈관 시작하는 부분에 희미하게 이제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도 보시면 다른 각도인데 여기 아주 굉장히 심한 협착이 보이고 여기까지도 혈관에 협착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 풍선으로 넓혀 놓고 이제 스텐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시술 전에 이렇게 협착이 있었던 부분이 시술 후에 보시면 이제 정리돼서 협 넓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 협심증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다음 안정형 협심증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흡연하신 분이고요. 고지혈증 진단 받으셨는데 약물 치료를 안 하셨어요.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근데 1-2 개월 전부터 빨리 걸을 때 발생하는 조이고 답답한 양상의 흉통이 있었다. 쉬면 좋아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지속됐다. 안정형 협심증인데 이제 혈관 검사를 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죠. 요게 카테터입니다. 요 카테터를 통해서 조영제를 쏘면 이제 관상동맥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 부분이 보면 좀 좁아져 있죠. 그래서 근데 약간 한 퍼센트로 따져 보면 한 70% 안팎 정도 좁아져 보이는데 약간 우리가 협착이 아주 심한 건 아니다. 아까 본 환자보다는 쪼끔 아주 심하진 않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협착이 애매하다 이러면 압력 철선 검사라는 거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이 좀 애매할 때는 우리가 이게 압력 철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여기 위에서 압력을 한번 재고 이 병변 아래쪽에서 와이어를 넣어서 압력을 잽니다. 그래서 최대 충혈을 일으키는 그런 혈관 저항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약을 쓰면 이 압력이 1.0이었다가 이 뒤쪽에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77이죠. 여기서 1.0이었는데 여기 뒤에서 0.77이다. 그러면은 한 23% 압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압력 검사 기준으로 20% 이상의 압력 차가 난다.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병변은 의미 있는 병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텐트 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할 때 협착이 아주 심하면 바로 고민하지 않고 시술을 합니다. 근데 한 50%에서 한 70% 정도 조금 애매한 협착일 때는 이 압력 검사라는 걸 우리가 시행해서 시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이 이제 의미 있게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풍선으로 확장 시술을 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해서 이제 협착이 있던 부분을 어 넓어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또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흉통이 지속되거나 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 심한 협착은 많이 좁아진 거죠. 근데 중요한 위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 중요한 위치. 예, 방금 그 예를 들은 그 환자의 혈관이거든요. 예, 그분은 여기가 좁아져 있었죠.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 부분이 좁아져 있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혈관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아래쪽은 다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만큼의 심근의 허혈이 발생하는 거죠. 심근 허혈의 범위가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한 위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덜 중요한 위치도 있을까?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지 이제 이 혈관에 가지가 막 나오죠. 요 가지에 한 협착이 심해서 한 90% 막혀 있다. 그러면 피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은 허혈이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요만큼. 아주 작죠. 그래서 이런 혈관은 뭐 90% 아니라 100% 완전히 막혀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약물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되고 시술적인 치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위치라는 의미는 그 혈관이 담당하는 심근의 영역이 아주 큰 경우 보통 우리가 한 10% 넘어가면 좀 꽤 중요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약물 치료
협심증 환자분들은 어떤 약을 쓰게 될까요? 사실 어 그냥 환자분들이 뭐 물어보면 "아 그냥 약 중요한 약이니까 그냥 드세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어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을 쓰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료 시간이 사실 충분치 않죠.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을 들어서 협심증 환자분들이 어떤 약을 쓰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쓰는 약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는 "나는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저분은 왜 이 약을 안 쓰나요?" 두 분이 친구분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 약을 쓰는데 왜 이 친구는 안 먹냐." 예.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보면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인데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협착은 꽤 있지만 아주 심하진 않아서 시술을 안 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안정형 협심증이지만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도 마찬가지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 사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형 협심증이 되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한 협심증 환자가 있고 시술하지 않은 환자가 있고 그리고 협착이 별로 없는데 흉통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죠. 비협착성 협심증 이런 분들도 약물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협심증 약물에 이 어떤 약제들이 있는지 어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협심증 치료약은 첫 번째로 심혈관 협착의 악화를 막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뭐 심근경색이나 뭐 심혈관 사망 급사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심혈관 이벤트, 심혈관 사건을 막아주기 위한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심증 증상의 호전을 위한 약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항협심증 약제, 영어로는 안티 엔자이널 드럭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 조절을 위한 약제가 있죠. 사실 뭐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보면 이 위에 게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증상은 뭐 참을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지만 심혈관 협착이 악화되는 거를 막는 게 그리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심근경색, 심혈관 사망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둘 다 중요하지만 근데 이 약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의 악화를 막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막기 위한 약제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혈소판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다. 항혈소판제는 뭐 흔히 인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스피린 들어보셨죠? 그리고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팔슈그렐, 뭐 티카그렐로 같은 이런 다른 약제, 최신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약제 두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이 두 가지고요. 어 이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죠. 이게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지혈증 약, 이제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이 스타틴이죠.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요 고지혈증 약은 화살표로 돼 있죠. 그냥 줄이 아니라. 왜냐하면 스타틴을 쓰다가 쓰다가 조절이 잘 안 된다. 아 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한 만큼 안 떨어진다 그러면 에제티마이브라는 성분을 추가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 그래도 이분은 꼭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분인데 충분히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PCSK9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주사약입니다. 메파타, 프랄란트, 뭐 렉비오 요런 약제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약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동맥경화가 제일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혈관의 단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맥경화는 점점 자연 경과가 이렇습니다.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톱파이프 이렇게 오래되면 물때 끼면 점점점 좁아지죠. 그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우리가 낮춰주면 이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낮춰준 경우에는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동맥경화 반의 부피, 우리가 이 부피를 다 우리 같은 이제 심장내과 의사들은 부피를 혈관 조영술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혈관 내 초음파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좋아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뭐 정상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1%라도 사실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는 사실 시간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세월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콜레스테롤 약이 이 심혈관 협착 악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안 좋은 사건들이, 이 동맥경화 반이 파열이 되면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파열이 되면 혈전이 급격하게 생기면서 갑자기 막혀 버리죠. 그런 게 이제 심근경색이고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 혈전이 급격하게 생긴 거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항혈소판 제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가 심혈관 협착의 악화, 이 병의 진행 자체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협심증의 증상 호전시키는 약제,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제, 항협심증 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협심증 증상이 왜 나타나냐?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류가 줄어들고, 그리고 심근에 이 혈류가 줄어드니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은 이제 주로 활동 시에 흉통이 생기는데, 운동을 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죠. 왜 빨리 뛰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그만큼 이 산소 요구량을 이 혈액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흉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상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하면 더 좋죠. 이 두 가지를 하면 흉통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제를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어떤 약제들이 있나.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 이 혈압약으로 많이 쓰는 약제입니다. 이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또 혈압약제이기 때문에 혈압도 낮춥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동을 좀 억제시켜 주죠. 억제시키면서 혈압도 낮춰 주면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일을 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흉통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 차단제, 이것도 혈압약의 한 종류입니다. 혈압약으로 쓰는 약제인데, 이 칼슘 차단제는 주된 기전이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혈관이 이 고무관처럼 돼 있는 탄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약제로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칼슘 차단제 종류 중에서는 특정 약제는 심근의 어떤 수축력과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이 베타 차단제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는 약도 있어요. 그러면서 산소 요구량도 감소시키고, 일석이조죠. 관상동맥 혈류도 증가시키고 산소 요구량도 감소시키는. 그리고 또 다른 약제로 나이트레이트, 뭐 니코란딜 같은 이런 약제들은 주된 기전이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제. 근데 이 약제들의 단점은 관상동맥의 혈관도 확장시키지만 뇌혈관에도 영향을 줘서 뇌혈관 확장을 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약을 쓰면서 한 1 주, 2주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안 되거나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약은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레놀라진, 뭐 트리메타지딘 같은 어떤 심근 세포 단계에서 심장 에너지 대사를 좀 조절하면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그런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약도 있어요. 비상약.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정이라는 이제 비상약도 있는데, 요것도 관상동맥 혈관 확장제인데, 이 약은 왜 비상약으로 쓸 수 있냐면 혀 밑에 점막으로 혀 밑에 딱 이 약제를 넣으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지면서 바로 이 혈관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분 안에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 환자다 그러면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정은 꼭 집에 두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 증상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약제가 항협심증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뭘 먼저 쓸 것이냐. 제일 많이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1차 약제로 먼저 선택을 고려하는 약제가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둘 중에 하나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로 부족하다. 그럼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이트레이트, 시그마트 같은 다른 약제들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협심증 유형에 따라서 쓰는 약제들이 다릅니다. 안정형 협심증인데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혈관 협착이 꽤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스타틴, 이걸 무조건 써야 되죠. 병의 진행을 막고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심증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협심증 증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항협심증 약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요 세 종류를 보통 쓰게 돼요. 시술을 안 한 경우. 그리고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도 있죠. 안정형 협심증인데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스피린 혹은 클로피도그렐 같은 이 항혈소판제를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왜 두 개를 같이 쓰냐면 스텐트 시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스텐트가 혈관 안에 노출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스텐트가 아물어요. 아물면서 혈관에서 새살이 자라나면서 스텐트가 살짝 덮입니다. 혈관 속으로 덮여요. 그때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혈관이 이 스텐트가 완전히 아무는 그 시기까지는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덱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서 좀 세게 항효소판제를 좀 세게 씁니다. 그 이후에는 일제 한 가지로 이제 줄여서 쓰게 되고, 그 이후에 한 가지로 줄여서 쓰는 약제는 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덱을 둘 중 하나를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보통 클로피도그렐을 선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 당연히 써야 되겠죠. 혈관 진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협심증제, 그러니까 협심증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 이 약은 시술을 한 경우에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를 시술해서 협착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다 치료를 해 버렸어요. 혈관을 다 넓혀 놨어. 그러면 협심증 증상이 안 생기죠. 그러면 항협심증제, 증상 조절하는 약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이 세 가닥, 혈관 세 가닥 중에 병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두세 군데 있다. 근데 한 군데만 심해서 치료를 했고 나머지 두세 군데, 한 두 군데는 치료하지 않고 협착이 있지만 치료를 덜 했다. 안 했다. 심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항협심증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텐트 시술한 경우에는 한 1-2년 지난 경우에 어 어 혈관 협착을 다 해결을 한 분이라면은 약을 그냥 딱 두 가지만 쓰는 분들도 있어요. 클로피도그렐, 스타틴 딱 두 개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협착성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요런 협심증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스타틴에 대한 역할이 아직 완전히 확실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협착이 전혀 없지는 않고 좀 한 30-40% 이상 꽤 있다. 그러면은 사실 스타틴은 써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협심증이기 때문에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칼슘 차단제, 나이트레이트, 시그마트 같은 그런 약제를 쓰게 되고요. 미세 혈관 협심증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모든 대부분의 항협심증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제 제가 웬만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협심증 치료 시술이 중요할까, 약물 치료 중요할까? 시술이 중요할까? 시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시술은 특정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시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환자분도 있다. 약물 치료가 중요한가? 약물 치료는 특정 환자가 아니라 모든 협심증 환자에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을 끊을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거의 3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약을 끊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 미래에 이 혈관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심혈관 사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효과를 뭐 '나는 진행해도 괜찮다. 혈관이 나빠져도 괜찮다.' 그러면 뭐 약 안 드실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혈관 시술은 국소적 치료 심혈관 스텐트 시술은 국소적 치료죠. 그 좁아진 부분만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환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심증은 국소적 혈관 질환이 아닙니다. 협심증은 국소 국소적 혈관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국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전신 질환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약물 치료를 잘 하신 분들은 심내혈관, 심혈관, 뇌혈관뿐만 아니라 팔다리 이런 전신의 동맥경화 협착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주치, 나의 주치,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 이 주치의를 신뢰하십시오. 믿으셔야 되고 우리 주치 선생님이 나에게 처방해 주는 약제를 믿고 잘 드시는 게 내 건강에도 이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의 순응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의사 말을 얼마나 잘 듣냐, 주는 약을 얼마나 잘 먹냐, 이걸 환자의 순응도라고 하거든요. 이 순응도가 환자의 생존율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조사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순응도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습니다. 순응도가 낮고 약도 잘 안 먹고 이제 진료 보러 잘 안 오고 검사도 잘 안 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예후가 나빠요. 생존율도 낮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말을 신뢰하시고 약물 치료나 이런 검사들 잘 진행하시면 이런 협심증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 24세 아들이 갑자기 쥐어짜듯 아파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 지금은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술, 담배는 하지 않고 가슴이 아팠었고 협심증이 의심된다고 했다. 네. 그래서 좀 젊으시네요. 젊고 심혈관 위험 인자는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어짜듯 아프다. 근데 그 통증이 만약에 한 5분, 10분 이렇게 좀 지속이 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흉통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심장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젊고 어떤 위험 인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혈관 협착으로 인한 그런 협심증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협착성 협심증 중에 좀 변이형 협심증 이런 협심증은 젊은 분들한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진료를 보고 이 흉통 양상을 좀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를 해서 의심이 되면 이 변이형 협심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자몽허니블랙티님. 어머니가 당뇨도 있어서 혈관이 약한 편인데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시술을 더 빨리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뇨가 있다고 사실은 다 혈관이 다 막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뇨가 꽤 오래된 분도 혈관 검사해 보면 완전히 정상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고 다 혈관 쪽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중요합니다. 흉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으로 오지 않고 호흡곤란, 숨찬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관 심혈관 쪽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뇨가 없는 분에 비해서는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죠. 네. 세 번째 질문, 튤립님 질문인데 협심증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협심증 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약제마다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들도 다 다르거든요.
약제마다 다 달라서. 근데 대개는 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는 약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 가지 이제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을 우리가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게 되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간 수치가 상승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혈액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6개월,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협심증 약을 계속 먹고 있다. 그리고 고용량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 수치가 나빠지는지 그런 것들도 모니터하고. 근데 대개는 만약에 약 때문에 간 수치가 나빠졌다. 그러면은 되돌아갑니다. 약을 끊으면 약을 끊거나 약을 감량하거나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추적 검사해 보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 뭐 나빠질까 뭐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63세 여자분이시고 조기 수축, 조기 수축이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조기 수축에 있어서 딜라트렌정을 복용 중인데 요즘 많이 좋아져서 지역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 병원은 콩코르정을 쓰시던데 똑같은 약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수축 뭐 심실 조기 수축이라는 것도 있고 심방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부정맥인데 굉장히 흔한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흔한 부정맥이고 사실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그런 나쁜 아주 뭐 심각한 부정맥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개는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 수축 때문에 생활하기 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불편한 경우 덜컹덜컹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증상이 심하시거나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약제가 바로 아까 제가 약물 치료에 협심증 약으로도 쓰는 약이거든요. 베타 차단제. 베타 차단제가 이 혈관 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딜라트렌정을 복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베타 차단제고요. 콩코르정을 쓰자고 했다. 콩코르정도 베타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약제예요. 그래서 뭐 어 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 조기 수축을 치료하려고 쓰는 약제로는 콩코르정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콩코르정이 이 부정맥 컨트롤하는 부정맥 조절하는 효과 면에서는 좀 더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 바뀐 약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계열 약이고 오히려 효과는 좀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마사마 TV님 선생님 "혈액 검사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이 이제 추적을 하면서 "혈액 검사만 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합병증을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합병증, 약에 대한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도 충분하죠. 하지만 협심증 자체에 대한 모니터를 위해서는 뭐 혈액 검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6 개월에 한 번 한다. 그러면 근데 이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정기적으로 심전도나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검사들도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1 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 뭐 심전도 같은 검사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주님, 주 님인데 항혈소 판제 스타틴, 혈관 확장제 3 종류 다 복용 중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네. 장기 복용 시 내성 및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혈소 판제 스타틴, 혈관 확장제 뭐 사실 내성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내성이 생기고 그런 약은 아니고 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부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약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혈소 판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뭘까요? 항혈소 판제는 좀 그 혈액순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제, 피를 묽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됐을 때 지혈이 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심증이 없는 분들한테는 항혈소 판제를 예방적으로 쓰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협심증 환자,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이 약을 썼을 때 이득이 훨씬 크다.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라고 판단될 때 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혈소 환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 위장관 좀 속이 쓰리다거나 위장관 부작용이 일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스타틴도 부작용이 있죠. 스타틴도 아까 말씀드린 뭐 간 수치가 오른다거나 그리고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당뇨가 유발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뭐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타틴 뭐 불내성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근육통을 아주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 그룹이 일부 있어요. 예, 일부 있고 근데 저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아 엔젤님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심장 비대는 고혈압이 없어도 생길 수 있나요?" 30대 남성인데 올 2월에 뭐 혈압이 120에 40이었고 지난주에 140에 90 이상 나오는데 30세에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무슨 검사부터 해야 될까요? 혈압이 구매해서 혈압계를 구매해서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장 비대는 사실은 고혈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혈압이 심장 비대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이 없어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 비대가 생길 수 있고 어 어 선천적으로 아예 타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비대를 타고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판막이 안 좋다거나 그런 다른 질환 때문에 심장 비대가 2 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심비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사실 뭐 6 개월이 아니라 하루 차이에도 들쭉날쭉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인제 앉아서 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이 혈압이 아마 어 제 집에 있을 때보다 한 20-30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아니라 한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10 번을 재도 이렇게 120 이었다가 140 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혈압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이렇게 높다고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정 혈압계를 하나 사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혈압계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뭐 8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몇만 원 주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정용 혈압계를 구매하실 수 있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소변 보고 쪼끔 있다가 식전에 식후에 재면 안 됩니다. 식전에 소변 보고 좀 안정 상태에서 아침 식전이나 주무시기 전에 가끔 이렇게 재 보시면 내 평소 혈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수치,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서 그렇게 쟀는데 계속 뭐 평균 수치 자체가 140, 90 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고혈압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고혈압에 대한 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저혈당 쇼크가 왔는데 40대 굉장히 낮네요. 이번에는 심장이 쾅쾅대고 심장이 함께 아프던데 저혈당 쇼크와 연관된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 포도당 캔디 먹고는 혈당과 심장 모두 괜찮아졌어요. 40대 여자분이시고 음 당뇨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비당뇨성 저혈당 쇼크라고 하시고 BMI 15 점. BMI라고 하면 인제 비만 지수인데 15 점이 굉장히 굉장히 마른 체형이신 것 같습니다. 저혈당, 저체중 둘 다 심장 통증에 연관성이 있는지요? 심장이 좀 쾅쾅댔다라고 인제 말씀하시는 거면 아마 고 순간에 부정맥이 쪼끔 잠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뭐 조기수축 그런 부정맥이 주로 덜컹덜컹하는 쾅쾅대는 그런 부정맥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기수축은 어떨 때 잘 생기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저혈당 쇼크도 그런 스트레스 상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쾅쾅대는 부정맥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혈당이 호전되고 나서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뭐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부정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들 들깨님 41세 남자분이시고 심방세동으로 시술하셨고 1년 6 개월 만에 또 재발했다고 하십니다. 계속 1 년에서 1년 6 개월 주기로 재발하는데 4 번은 의미가 없을까요? 네. 약은 템보코, 쿵브럭 복용 중이시고 술, 담배는 하지 않으시고 대사 질환도 없으시고 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이제 부정맥 대표적인 부정맥인데 주로 사실 좀 고령에서 잘 생기는 부정맥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고 재발을 해서 어 시술을 또 한 3번 정도 하셨다고 하고 네 번째 시술은 의미가 없을까요? 아주 대답하기 좀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의미가 없진 않죠. 사실 뭐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이 심방세동이 한번 생기면 그 생긴 것 때문에 심장 조직에 조금 변성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심방세동이 더 생깁니다. 또 더 생기면 그 더 생긴 것 때문에 또 변성이 오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만성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그냥 심방세동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만성 심방세동은 아니신 것 같고 어 일과성 일시적으로 이제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마 담당하시는 부정맥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더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주치 선생님이 "한 번 더 해 보자." 그러시면 믿고 따라서 그냥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리고 약물 치료는 아마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다음 질문은 "선생님 저는 헤르벤 이소틸 지속정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종종 숨이 찹니다. 숨찬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협심증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약을 더 처방 요청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어 뭐 헤르벤 이소틸 지속정 드시는 거 봐서는 이제 협심증 약제를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찬 증상이 협심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실 수도 있지만 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숨찬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원인을 찾아보라 그러면 굉장히 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협심증 증상이 호흡 곤란으로 오기도 하지만 숨찬 증상에 대한 다른 검사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찬 원인이 다른 원인 예를 들어서 빈혈이 심해도 숨찰 수 있고요. 그리고 천식 때문에 숨찬 경우도 있고 또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다. 비만이 갑자기 비만하신 분들 숨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 숨찬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원인에 대한 배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심방세동입니다. 제가 엄마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행동이 있을까요? 네. 재밌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해 드리는 게 좋죠. 사실 스트레스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그것 자체로도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엄마에게 스트레스 주는 모든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잘 같이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효도하시면 심방세동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도 여러 가지 질문 보니까 또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 협심증을 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